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하게 자라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다 올리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만 어디에라도 시원하게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친구들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가까워지도록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신감도 없고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키나 몸매가 그럴싸한 것도 아니고 딱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의 나이살로 인해서 배가 조금 더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을 바라보는 아저씨한테 누가 연애를 하자고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저희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을 하라고 닥달하던 그 압박이 이 나이쯤 되니까 그냥 측은지심으로 바뀌대요. 저희 부모님은 저 몰래 국제 결혼을 알아보고 오신 듯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까진 정말 싫었거든요. 아무튼 결혼을 포기하고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죽어라 특근에 야근에 프로젝트까지 매달리다 보니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은 꽤 빠르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녀석 하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엄청나게 친했던 단짝 녀석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느샌가 점점 멀어진 친구였죠.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 아직 장가 안 갔지? 여자친구도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형님이 또 친한 동생 하나 있는데 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약간 찜찜하기도 했지만 그런 불신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야, 지난번에 동창회 나가서 물어보니까 너 일하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 야, 집에 마누라 하나 없으니까 일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야. 집에 여시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 있어봐라. 회사에 있고 싶나? 어? 소개팅 할 거지? 얘 진짜 괜찮은 애야. 꽃집 하는 여자. 저는 꽃집을 운영 중이라는 여자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나이에 중매자리 아니면 어디서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을 탐색하는 그런 자리가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팅 자리가 더욱 설레이더라고요. 소개팅 당일에 정말 성공적이다 싶을 정도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린 여자였고 꽃집을 운영하곤 있으나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초하고 아름다운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걸 모두 받아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연애라는 귀찮은 과정 없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난리가 났죠. 갑자기 제가 너무나도 예쁘고 멀쩡한 여자를 떡하니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아내 친정에서도 제가 번듯한 회사원이라는 사실에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딸 굶겨죽일 일은 없겠네. 빚 같은 것도 전혀 없지? 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의의 자가입니다. 차도 한 대 있고 월급도 적지 않아서 굶겨 죽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장모님은 이 결혼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시면서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축복 아래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의 달콤함에 빠졌죠. 저는 야근을 줄이고 집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꽃집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저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죠. 제 손만 닿아도 흠칫하는 모습에 조금 상처를 받는 날도 있긴 했지만 연애 없이 결혼부터 한 처지에 스킨십은 천천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애를 시작하다니 너무 웃기죠?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손끝만 스쳐도 놀라던 아내가 점점 저의 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어딜 가도 제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며 지내기도 정말 잠깐.
회사에서 제게 해외 발령을 내린 겁니다. 아니, 상무님, 저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해외 발령을 내면 어떡합니까? 나 좀 한번 살려주게, 김 팀장. 응? 이번에 해외 발령만 다녀오면 내가 승진도 장담할게. 저는 승진이 늘 목표였던 사람이었기에 갈팡질팡했죠. 아내에게 물어보고 같이 가도 되는 문제이긴 했고, 나중에 토끼 같은 자식들 여러 키우려면 돈도 많이 벌긴 해야 됐으니까요. 저는 일단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해외 발령이 났는데 2년 정도 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2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회사에서 사택도 줄 거고 같이 가는 건 어때? 그럼 제 꽃집은 어떻게 하고요? 이제 와서 정리하기엔 손해가 너무 큰데. 그럼 꽃집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건 어때? 해외에서 살아본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내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았죠. 가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나도 그냥 해외 발령 가지 않겠다고 할까? 다녀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승진 몇 년 미뤄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말에 아내는 눈을 희번뜩 뜨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승진을 놓칠 순 없죠. 팀장 단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이참에 초고속으로 승진해야 나중에 임원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천천히 여기서 기다릴게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꽃집이 정리되면 따라갈게요.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동창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덕분에 결혼도 성공했겠다. 비싼 술 한번 사주겠다고 하니 오늘 퇴근하고 만나자고 바로 약속을 잡대요. 그래서 퇴근 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진이 달린 해외 발령을 고민 중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아내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걔가 무슨 애도 아니고. 갔다 와. 승진이 달리고면 무조건 가야지. 너 언제까지고 회사원으로 살 거잖아. 그러면 승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아니, 꽃집 정리되는 대로 가겠다고 했다며. 근데 거기 자리가 후미진 곳이고 예전에도 내놨었는데 몇 년을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 2년이라며. 군대 갔다 온다 생각하고 갔다 와. 어차피 영상통화도 되겠다. 전화 문자 다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동창의 말을 듣다 보니 점점 해외 발령을 혼자 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해외 발령을 가겠다고요. 미래를 생각하면 2년 정도야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결정에 슬퍼하는 건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죠. 아내도 무척 좋아했고 동창도 잘한 일이라고 했고 상무님은 제 손을 잡고 승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다음 달까지 발령지에 가야 한다는 말에 적응 기간도 따로 둘 틈 없이 짐을 붙이고 떠났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 그리고 아내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었죠. 어차피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오면 되고 아내가 꽃집을 잠시 닫고 해외로 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동남아 쪽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더운 공기가 폐까지 확 스며드는데 내가 진짜 해외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지원해준 가이드를 따라 숙소를 찾아가고 짐을 받고 다음 달부터 출근할 공간을 미리 둘러도 보고 혼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받지 않던 아내가 연결이 되었죠. 뭐였어? 왜 이렇게 늦게 받아? 그냥 집 청소하고 있느라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잘 도착했어요? 잘 도착했어. 지금 내가 출근할 회사에 와 있는데 사무실 구경 한번 할래? 저는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아내는 한껏 웃으면서
사무실 좋아 보인다고 출근 준비 잘하라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깨를 볶아도 모자랄 신혼인데 갑자기 이런 생리별이라니. 주말 부부도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꼭 승진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그나저나 꽃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놨어? 부동산에서는 뭐래? 꽃집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자 아내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을 운영해온 꽃집이니 내놓기가 쉽지 않았었겠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보채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 통화가 끝나고 외롭게 회사 사택에 짐을 더 정리하다가 뒤늦게 잠이 들었죠. 제가 해외 발령을 와서 처음에는 아내가 참 전화도 많이 걸고 사진도 매일같이 보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진, 꽃집에 출근한 사진, 가게의 꽃이 얼마나 들여왔나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장모님과 밥을 먹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그러던 아내의 연락이 점차 줄어들었죠. 제가 발령 온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한 번에 받는 법이 없고 매번 문자로 연락이 도착했죠. 저는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매번 목이 아프다, 감기에 걸렸다, 이런저런 핑계로 목소리도 잘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보내주는 건 꾸준히 했기에 더 걱정이 되었죠. 정말로 목이 너무 아파서 전화통화를 못하는 거면 병원에라도 빨리 가봐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걱정도 잠시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며느리랑 밥 같이 먹었다. 아내가 아프다고 제 전화를 안 받던데 어머니랑 같이 식사한 거예요? 얼굴 괜찮아 보였는데 몸이 아프대? 우리랑 있어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거였나? 그건 모르겠고 애가 참 싹싹한 맛은 없는데 그래도 먼저 밥 한 끼 하자고 하니 고맙지 뭐야. 그래서 내가 용돈도 100만 원이나 쥐어보냈어. 모른 척해. 알겠지?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막 TV에 나오는 그런 못된 시어머니 아닌 거 알지? 아무튼 나중에 연락 오면 오늘 식사 자리 좋았다고 종종 보자고 전해줘. 저희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뭐가 그리 부끄러웠는지 그걸 숨기려고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굴면서 싹싹하게 행동했던 게 아니었기에 이제 와서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게 좀 쑥스러웠나 싶었고요. 저는 아내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오해를 스스로 풀어내고 홀가분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연락이 뜸해질수록 장인 장모님의 연락이 꽤 많아졌죠. 아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고 문자에 답장이 느릴 때마다 저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모님께서 저를 알뜰히 살펴주셨죠. 얼마 전에는 아내의 이름으로 사택에 필요했던 물건들 몇 개가 도착했더라고요. 햇반이랑 김, 통조림 반찬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먹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택배 받았어. 고마워. 택배요? 무슨 택배? 저 지금 꽃다발 만들어야 돼서 통화는 오래 못할 것 같은데. 택배 당신이 보낸 거 아니야? 당신 이름으로 왔던데. 햇반이랑 김, 통조림 반찬 같은 거랑 속옷 같은 거. 아, 엄마가 보낸다는 게 그거였나 보다. 아무튼 잘 받았으면 됐어요. 끊어요. 아내는 그렇게 몇 마디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렵사리 통화가 되어도 몇 마디 말 없이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요. 나중에는 아내가 바람이 났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내의 바람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시켜달라고 말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에게는 차마 아내가 바람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생각난 동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바람이라도 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냥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심증이 그렇다는 거지. 야, 내가 그런 애를 너한테 소개시켜 줬겠어? 가게도 내놓은 것 같았는데 너 따라간다고. 너 없으니까 우울해하는 것 같더라. 근데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목소리 들으면 더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동창은 최근에 꽃집을 내놓은 걸 봤다면서 저한테 괜한 오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알아왔던 사이라고 하니 조금 믿음이 가긴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연락이 잘 안 되고 매일같이 보내오던 사진도 뜨문뜨문 보내주었지만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뜨문뜨문 연락하고 지낸 지 1년쯤 됐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휴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연차까지 다 끌어다 쓰면 2주일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길래 저는 냉큼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제가 휴가를 몰아쓰기로 한 그때 전 세계적으로 큰 병이 유행했습니다.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을 생각하면 2주일은 터무니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일 휴가를 냈는데 내가 한국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여기에 들어오면 손님 왔다. 끊어요. 저의 말을 뚝 잘라먹는 아내의 행동에 또다시 슬펐습니다. 거기다가 못 간다고 했는데 별로 서운해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말하는 것도 참. 그래도 주위에서 바람난 건 아니라고 하니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렇게 몇 개월을 더 지나고 나니 이제는 사진을 보내주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안 하고 사진도 보내주지 않고 장모님에게 연락을 해도 대충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애가 바빠서, 애가 힘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해외에 나가 있는 제가 더 바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었죠. 그러던 도중 저희 부모님께서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예, 요즘 우리 며느리 뭐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려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글쎄, 이번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아무리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지만 명절에 시댁에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명절 인사도 없고 얼굴은 볼 수도 없어. 내가 연락했더니 몸이 안 좋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미리 연락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는 만나자고 해도 계속 피하고 말이야. 내가 도무지 찜찜해서 원. 저는 화가 난 어머니를 잘 달래드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전화는 받지 않고 저에게 문자로 왜 그러느냐 했죠.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들었어. 몸이 안 좋았으면 우리 부모님께 미리 언질이라도 해줬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시댁에 한번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미안해. 나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아내는 똑같은 소리만 반복했죠. 저는 2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던지라 꾹 참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예상만큼 회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해외로 돌아오신 상무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더 일해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왔는데 1년만 더 하면 목표 수치를 넘길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승진에 대한 명분도 확실해지지 않겠냐고 하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2년도 아닌 1년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미 2년을 버텼는데 더 못 버틸 것도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상무님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저에게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회사에서 챙겨주는 거라며 금일봉까지 주신 뒤 떠나는 상무님을 배웅했죠.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을 예상했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해외 발령 연장 계약하기로 했어. 그럼 2년 더 있다가 오는 거예요? 저는 1년이라고 쓰다가 문자를 고쳤습니다. 1년 뒤에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도 있었고 혹시 예상대로 아내가 바람이라도 핀다면 현장을 급습하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아내는 제가 무려 2년이나 더 해외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저 알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죠. 저는 아내가 저한테 한 그대로 연락을 드문드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문자를 꼭 보냈었는데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재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뜬금없이 며느리가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길래 밥 한 끼 했는데 엄청나게 살이 쪘더라. 살이 쪄요? 원래 엄청 말랐었으니까 조금 쪄도 티가 나나 봐요. 조금 찐 수준이 아니던데 내가 딱 봤을 때는 거의 20kg 가까이 찐 것처럼 보였어 얘. 저는 충격을 먹었죠.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놀았길래 20kg 가까이 찐단 말인지요. 혹시 저 없는 동안 살이 쪄서 제게 그동안 사진을 안 보냈나 싶더라고요. 뭐 그래서 안 보낸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열심히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아내와 저는 점점 멀어져 갔죠. 서로의 일상을 매일같이 궁금해하고 연락하고 영상통화를 하던 시간이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돌아가 다시 아내의 마음을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이 아무리 쪄도 아내는 내 아내니까요. 저는 동창에게도 자주 연락해서 저의 심란한 마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동창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을 거다. 정 그러면 자기가 연락해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만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이랑 연락을 하니 장모님께도 연락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국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었을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장모님께서 곧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김서방,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에게 웬일이냐고 묻는 장모님께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멀찌감치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겠어요? 저는 밤 11시에 웬 아기 울음소리인가 싶었죠. 아니 장모님 어디세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내가 지금 친척집이야. 여기 조카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보러 온 김에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 장모님 외동이라고 안 하셨어요? 아니, 난 외동인데 먼 친척이야. 그러니까 촌수가 좀 복잡해.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장모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저 챙겨주시는 게 장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저 멀리 뒤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아주 작게 들렸지만 아내의 목소리인 것 같았거든요. 지금 아내도 같이 있습니까? 응? 아니, 조카가 지엄마 부르는 소리야. 여기에 내가 왜 우리 딸이랑 같이 왔겠어? 친척집이니까 아기 보러 같이 갈 수도 있죠. 굳이 뭘. 아무튼 시간도 늦었는데 어서 쉬게. 나도 아기 보는 것 좀 도와주고 해야 되겠어. 아기가 하도 울어서 잠도 못 잔다고 하더라고. 네, 몸 안 상하게 조심하세요. 저와 장모님은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찝찝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갑자기 아기가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께서 친척집이라고 하는데 의심할 이유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꼬박 1년을 더 일하고 나서야 겨우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조차 말씀드리지 않았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 캐리어를 질질 끌고는 저와 아내가 사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니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내가 꽃집에 가 있을 시간이라
꽃집으로 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밥상이라도 차려놓자 싶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약간 집안의 공기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우리 집이 맞는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뭐라고 해야 할까? 이질감이 딱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 구석에 놓인 기저귀들과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아기 용품들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주방에 가보니 아기 젖병들과 젖병을 살균 소독하는 기계까지 있더라고요. 분유통도 있었고 혹시 몰라 열어보니 이미 뜯어서 사용 중인 분유였습니다. 욕실에도 아기 용품이 한가득이었죠. 아기 욕조와 아기용 샴푸. 저는 놀라 까무러칠 것 같았지만 소리를 죽이고는 살금살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 침대가 있었어요. 아기 침대에 다가가자 곤히 자고 있는 아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사용하던 침대 끝에 웬 여자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몸집이 상당히 커 보이는 여자여서 저는 순간 아내가 집을 팔았나? 이사 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아내가 함부로 전세를 놓거나 팔 수가 없다는 걸 금방 인지했죠. 저는 잠결에 돌아놓은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라고 하자니 그럼 저에게 왜 그동안 말도 않고 숨겼단 말인지요. 곰곰이 침대에 걸터 앉아 3년간의 아내와의 연락을 곱씹었습니다. 아내가 분명 제가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는 사진도 매일같이 보내주고 했었는데 저와 떨어진 지 대충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연락이 줄어들고 사진도 뜨문뜨문해졌다는 걸요. 그때 혹시 임신을 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니 키키해봐야 몇 개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돌은 지났을까 싶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면 더욱이 말이 안 되죠. 제가 나가 있던 게 꼬박 3년인데 제 아이라면 적어도 2돌은 지났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불륜의 산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응애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잠에서 깼는지 칭얼거리더라고요.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아내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다시 누우려고 하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꽥 지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너무 놀라서 숨을 헉하고 삼켰죠. 그 소리에 아이는 잠이 완전히 깼는지 소리를 꽥꽥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아내는 애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건지 저를 보면서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았죠. 아주 잠깐 1%의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장모님이 말한 친척의 아이는 아닐까 했던 그 미련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아내의 아이였고 그래서 아내는 저를 보고 저렇게 떨고 있다는 것을요. 이게 다 뭐야? 이 아이는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다 천천히 설명할게. 아니 근데 당신은 한국에 왜 있어? 지금 내가 한국에 있는 게 중요해? 중요하지. 중요해. 2년 동안 안 들어온다며 지금 나를 속인 거야? 아내는 뻔뻔하게 저한테 자기를 속였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죠.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속여? 어? 지금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아이를 낳고서는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오해야. 내가 당신을 속인 게 아니라. 그럼 이 아이는 뭔데? 어? 누구 아이인데?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당장 가서 친자 검사해. 친자 검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당장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말입니다. 장모님은 놀래서 저에게 자네 지금 한국인가 라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집으로 오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우는 아이를 안고서는 뚝뚝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입을 꽉 다문 아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 몇 개월 전 아이 소리가 들리던 장모님과의 통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척이 아니라 아내의 아이였던 것이지요. 그때는 왜 생각을 못했었는지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친척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곧이어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장모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동창이었어요.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저는 제 집에 제 발로 들어온 건데 온갖 사람들이 저에게 여기에 왜 있느냐고 묻는 게 기가 찼죠. 저는 동창이 왜 여길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 왜 왔는데? 왜 왔느냐고 묻고 나서야 번뜩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던 내 동창이 바로 내 아내의 상간남이었던 것이었죠. 너네 둘이!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동창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던 아내도 곧이어 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제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죠. 제가 소파에 털썩 앉자 두 사람 모두 좌불안석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른 남자, 그것도 제 동창의 아이를 가진 여자랑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혼하겠다는 마음으로다가 전화를 드렸고 제가 한국에 온지도 몰랐던 저희 부모님도 놀라서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죠. 아내는 살집이 엄청 붙은 몸으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열이 받았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저 동창은 무려 저와 아내를 소개시켜준 놈이었습니다. 곧이어 장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와 상간남인 동창, 그리고 저까지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않고 그런 장모님을 빤히 바라보았죠. 아이고 이 미련한 년아, 내가 뭐라 그랬어. 하늘을 속여서 그렇게 아이 낳는 건 못 속인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만해. 나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니거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모녀의 대화에 집중했죠. 김서방, 이게 다 오해일세. 내가 분명 처치랑 헤어지라고 했어. 처치가 자네 동창이라는 소리도 들었네. 헤어지라고 했다니요? 그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소립니까? 처치랑 우리 딸이랑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다는 것도 몰랐는가? 둘이 꽤 친한 친구라고 했다더니 서로 애인은 몰랐는가? 저는 이건 또 무슨 까무러칠 소리인가 했죠. 결국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어요. 오빠랑 저랑은 당신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황급히 달려온 저희 부모님께서 놀래서 소리를 꽥 지르셨습니다. 저는 일단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모두들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삿대질을 하며 너너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일단 진정시켰죠. 저들의 말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멍청한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저와 아내, 상간남인 동창,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떼었어요. 그래, 둘이 오래전부터 사귀던 사이였다고? 그러면 나랑 소개팅은 왜 하고 결혼은 왜 한 거지?
둘이 이렇게 바람도 피고 애도 낳고 할 거면서? 저의 말에 장모님은 입을 꾹 다무셨고 저희 어머니는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려고 했어요. 내가 뭘 했어? 저딴 백수랑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깟 몇 년 만난 정 때문에 미련하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결혼도 안 주제에 다른 남자애까지 낳고 내가 백수보다 회사원이 창창한 거라고 해외 발령 다녀오면 승진도 한다는데 그걸 못 참고 미련한 계집애. 아니 사돈, 그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런 딸을 내 아들과 일부러 결혼시켰다는 말이에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장모님은 생각보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미련하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아내의 편을 들었죠.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우던지 고아원에 보내던지 할 테니까 이만 용서하고 둘이 다시 애 낳고 살면 되지 않겠나?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지금 내 아들 앞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여기 떡하니 상간남까지 데려다 앉아놓고? 저 백수는 지금 한 10년째 놀고 먹으면서 우리 딸 꽃집 보증금까지 다 해먹은 놈인데 당신이라면 그런 놈한테 딸을 맡길 수 있겠어? 동창은 장모님의 말에 부끄러운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동창의 옆에 앉아서 얼굴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또 둘이 그러고 싶어? 나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깔끔히 정리하지도 않고 애까지 낳아놓고서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보내준 돈으로 둘이서 하호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 집에서.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두 번쯤은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살았던 정도 있는데 자네가 너그럽게 용서하게나. 아이가 싫다면 저치 줘버리고 둘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잘 살면 되지 않겠나? 응? 그 말에 열이 뻗친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쥐어뜯으셨죠.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딴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사돈이라고. 아휴, 당장 이혼해. 이혼시킬 거야. 이 옆엔 내가 머리채는 왜 뜯어? 놔! 이혼하면 우리 딸은 뭐 먹고 살아? 엄마 그만 좀 해. 나 우리 오빠 사랑해서 애 낳은 거야. 적당히 살다가 이혼해서 위자료 받은 걸로 새 출발하려고 했다고. 다들 미쳤어. 미친 게 틀림없어.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꺽꺽 울면서 상간남인 동창에게 안겨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서로 머리채를 쥐어뜯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말입니다. 다들 그만두지 못해! 당장 경찰 불러. 이 두 연놈들 아주 콩밥을 먹이던가 해야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야. 당장 이혼 소송도 하고 위자료 내가 아주 톡톡히 받아내도록 하지. 아니 사돈어른, 우리 딸애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소송이라뇨. 불쌍하긴 누가 불쌍합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도록 하세요. 당장 짐 빼시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아기 짐부터 하나씩 현관 밖으로 빼내자 갑자기 동창이 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곧 짐 뺄게. 근데 우리가 당장 갈 데가 없어. 너는 본가도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지내면은 우리가 금방 집 얻어서 나갈게.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캬바레에서 웨이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던 녀석이 저에게 사기 결혼 행각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빌리겠다고 말하니까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짐을 바깥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워서 그런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경찰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셨죠. 이 두 연놈들이 바람핀 것도 모자라 사기 결혼까지 했단 말입니다. 내 이것들 전부 콩만 먹여야 돼요. 사기 결혼이라는 부분에 경찰도 동의를 했는지 아내와 동창을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분주하게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서
연락을 하고 계셨고 장모님만 통곡을 하면서 바닥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회사원이랑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정이 많은 아이라 그걸 끊어내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드네. 아이 자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애야. 그깟 정이 뭐라고.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살아볼 생각 없나? 끝까지 제 생각은 하지 않는 장모님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를 받은 아내와 동창은 유치장에 들어갔고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당연히 소송으로 진행이 됐고 위자료 또한 어마어마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기 결혼으로 소송까지 걸렸으니 모든 걸 정리한 이후 결국 아내는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꽃집까지 황급하게 처분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 동창도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로 봐서는 둘이 어디선가 살고 있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이후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되어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 깊이 남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네요. 앞으로 사기 결혼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소송 준비 잘해서 좋은 소식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